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삼고 초려 끝에 모셨다던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 이 정치 초보라서 그럴까요? 부산 북구갑 출마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잦은 구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유세 중에 정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한 건데요. 나이가 40살이나 많은 남자 어른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상. 설령 농담이었다고 해도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일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사과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던 정 대표와 하 후보는 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하 후보도 자신을 가리키며 오빠라고 거듭니다. 올해 48세인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종용하는 모습에 낯뜨겁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동 성희롱, 아동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은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라며 그걸 듣고 오빠라고 하면서 맞장구 치며 웃고 있는 하정우 전 수석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또한 일종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면서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어린아이를 고통스럽게 해서야 되겠냐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 후보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사퇴하고 재보선 출마를 선언한 하 후보는 시장에서 상인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모습이 논란이 되자 손이 저려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3년 넘게 이어졌던 수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송 전 대표는 2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명예를 다시 회복했다는데 좀 위안이 됩니다. 법원은 당시 송 전 대표가 여론조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같은 이유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중순쯤 민주당 박성준, 백혜련, 김남국 의원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돈봉투 조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민주당 의원 모두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대부분이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수사 3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문에만 치우치면서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데 노조를 탈퇴하는 조합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DS 노조 이기적이다. DX는 탈퇴가 맞다. 진짜 도가 지나치다. 최근 삼성전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노조 탈퇴 인증글도 잇따릅니다. 본인이 DX 소속인데 주변 사람들도 다 탈퇴하려 한다며 분위기도 전합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메모리 사업부 노조원이 타 사업부 노조원을 발로 차는 풍자 게시물도 눈에 띕니다. 실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탈퇴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건이 채 안 되던 탈퇴 신청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노조 요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그 누가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삼성 유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조 조합원 7만 4천 명 가운데 약 80%는 DS 부문 직원.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조합원은 20%에 불과합니다. 이제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성과급 배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서 조직 통합이라는 과제를 오는 21일부터 예고된 최장 18일간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 넘게 낮췄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살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 일정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 범야권 후보들이 낮에 긴급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낮에 모여서 저지에 나선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민주당 3기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본회의가 있는데요. 원래 이 본회의 개헌안 표결을 위해서 열리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이 이제 뽑히는 만큼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야 최종 후보들도 모두 확정이 됩니다. 총 14곳 중에서 민주당 5곳 그리고 국민의힘 3곳 정도 남았습니다. 이 주말 내내 시끄러웠던 조작기소특검법부터 보겠습니다. 이 범야권 후보들이 결국 긴급 회동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등이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네. 특검법 저지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하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본인 사건의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 오늘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민주당 후보들도 유독 이 이슈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정원호 후보뿐 아니라요. 그동안 강경 발언을 이어왔던 경기 추미애 후보 역시 별다른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충청에 출마한 후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이 선거 전면에 부각될 경우에 이재명 정부 견제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중도층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기자가 이번 주에 특검이 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능한 겁니까? 네, 취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좀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검법 발의 전부터 이 국조특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지만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 등 친명계 주도로 준비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10월 검찰청 폐지 전에 현 검찰 체제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인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 핵심 관계자에 물어보니 이번 주 7일에서 9일 중에 특검 처리 가능성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 의견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이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 들어봤더니요. 오히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만 부각이 됐다. 민생 문제가 아닌데 왜 선거 전에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는지 의문이다. 보수 결집 우려, 중도층 이탈 우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이 정청래 대표도 어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즉답 피했습니다. 이슈 중에 본회의 통과까지 염두에 두시는지. 전통시장을 돌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질문에 답하면 우리 하정우, 정명이 이 왔다 갔다 한 건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심에 민감한 이슈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작은 언행이라도 말실수, 막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제 나왔던 오빠 논란, 결국 밤늦게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이제 오빠라고 해보라 이런 논란,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후보 각각 어젯밤 10시 50분, 밤 11시 30분쯤에 늦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당초에는 당사자인 초등생이나 부모의 직접적인 항의가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파장이 일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결국 사과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호 후보 발언을 두고도 뒤늦게 정치권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남대문 시장 상인과 만나서 한 발언인데요. 남대문 상인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자 정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한번 연구해보세요. 네, 이렇게 많은데 안 되면. 네, 오세훈 후보 측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정 후보 측은 당장 활용 가능한 제도와 방법을 안내한 것뿐인데 말꼬투리 잡기식 정치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공천을 두고 당내 갈등이 또 터져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공천 문제 두고 공개 반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탈당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로 친윤이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진석 전 부의장만 공천이 보류됐는데 이를 두고는 충청권 내부의 지역 주도권 다툼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한 달간의 부동산 이슈, 조작 기소 특검 그리고 서울화 리스크뿐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홍 문제도 선거 판세를 가를 향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 과거 앙금을 내려놓고 국가와 당의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달라 이렇게 긴급 호소문 냈습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와 수사 상황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2차 종합특검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진술조서를 SNS에 자랑하듯 올렸다 삭제한 겁니다. 출범한 지 60일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2차 특검에 해이해진 내부 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권창형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과 함께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답글이 달리자 이 수사관은 몇 시간 뒤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별수사관이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린 것을 놓고 김지미 특검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오늘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특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빌드업 과정이어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창형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범 2달이 넘도록 기소와 영장 청구가 한 건도 없는 2차 특검은 9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이 오는 25일 끝나면 1차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혜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의 탈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23일에는 투쟁 결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5월 2일까지 노조의 탈퇴자가 2,500여 명에 이른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하루에 노조를 탈퇴하는 사람 한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4월 28일에만 500건, 29일에는 1,100여 건이라는 것이죠. 네.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언론들은 노조가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가전 부분, 반도체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늘 다뤘었던 반도체 부분이 지금 호황이 되어서 노조에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노조 측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쪽의 노조 가입자가 전체의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한 7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DX, 그러니까 가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과급이 몇억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노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에 파업을 이야기할 때부터 여러 언론에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당장 파업이 앞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DX 부분의 어떠한 그 노조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2,50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노조 리스크가 강조가 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기다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은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거라고 보던데 이렇게 되면 노조가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충분히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파업을 진짜로 하게 되면 그 손해가 몇십조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손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파업까지 가게 되는 사태가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회사 문제도 같이 있을 겁니다. 성과급 상한제라는 것, 아무리 성과를 많이 내게 하더라도 그 연봉의 15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한제가 존재했던 거,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투명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없었던, 몇십 년간 없었던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사실 좋은 일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하는 일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노조와 회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큰 문제는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이 오늘로 나흘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피해 규모가 최소 6,400억 원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노동쟁의권도 걸리고 성과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바이오 시장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바이오 시장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생산 라인에서는 살아있는 세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라인이 잠시만 중단이 되어도 그때까지 투입이 되어 있었던 원료나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일부터 5일까지 파업을 하겠다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측에서는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측에서는 6,4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6,400억 원이라는 것이 올해 1분기의 매출 1조 2,500억 원의 절반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8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이 이번 5일 동안의 파업 안에서 사측의 손해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과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이 최근까지도 해외여행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사측과 진지하게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현대차그룹도 사상 첫 계열사 동맹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존폐 위기에 선 홈플러스 노조는 월급을 반납할 테니 회사 정상화에 써달라고 한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노사분규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좀 위화감이 느껴진다. 이런 근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차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냐면 막대한 영업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홈플러스 노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회사가 굉장히 회생해 갈 정도로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뭘 드러내냐면 회사의 운명과 노동자의 운명이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 이걸 넘어서 노조가 단순히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파업이라든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전처럼 노사가 완벽하게 대립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기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결합이 돼 있고요. 단순히 예전처럼 정말 노동법이 굉장히 제대로 부여되질 못해서 생겼던 극단적인 중소기업의 문제보다는 대기업에서 생기는 문제가 큰 만큼 이런 사회적 위화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를 빠진 내용의 어떤 노동 분규는 좀 어느 정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풍자한 영상이 올려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서야 안 돼. 이서야.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야. 피디님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서가 지금 모기에 물렸어요. 이서야 정신 차려. 이서야 절대 긁으면 안 돼. 선생님이 십자가 만들어줄게. 엄마, 나 모기 물려. 겨우모기요? 지금 애가 죽게 생겼어요. 가려워 죽는다고요. 이서야 긁지 마. 이서 절대 긁으면 안 돼. 네, 지금 보신 영상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치원 교사 관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 영상에 전현직 유치원 교사들이 몰려와서 이 경험담들을 댓글로 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영상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는 현실과 비슷해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현실의 문제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이수지 씨 보면요. 아침부터 아이들 맞이하고 수업 준비하고 학부모 전화도 받고 키즈노트까지 작성을 하고 이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듣고 어떤 노동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을 만큼 굉장히 문제를 겪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 때문에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실제로 제가 보는 유치원 선생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올라온 영상에서는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부르라며 절규하는 장면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웃음을 주기 위해 과장된 모습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의 학부모들의 선 넘는 요구를 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에 나중에 교권 침해로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 아이만 귀하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행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까? 일단 조금 아까 이수지 씨가 보여준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모기에 물렸는데 구급차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은 학부모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추후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예상할 수가 없고 또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일부 교육청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민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변호사 선임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후발적으로 돕는 과정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건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해당 선생님의 몫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과도한 민원이 교권 침해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권 침해는 내 아이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직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 주말 동안 행사장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는데
장외에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시작 전 마주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웃으며 악수를 합니다. 요게 조끼식이네요.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까지 세 사람이 손을 맞잡은 뒤엔 촬영이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며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개회식 축사에선 서로 경쟁하듯 공약과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청동구청장 3선하는 동안 축구 전용 잔디구장 3개 만들었습니다. 축구하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겠습니다. 제1호 공약이 강철체육 활력서울입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무병장수, 건강장수하는 서울시. 축구공에 함께 사인을 하는 등 연이틀 만난 두 후보는 장외에선 부동산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정 후보 측은 지난 5년간 주택 공급에 씨를 말린 주범은 오 후보라며 윤석열 오세훈 복식조의 주택 공급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 측 역시 부동산 지옥화 현상의 핵심 원인은 정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원호 복식조가 문제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한번 꼭 받아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힘겨운 민생에 염장을 지른 망언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 앞서 정 후보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본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를 지우겠다고 특검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정당한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배후 지시 운운하면서 황당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 12개가 수사 대상인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공소 취소 여부까지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게 이제 특별검사라고 단어를 써서 좀 헷갈리는데 이걸 그냥 검사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판하는 검사를 피고인이 지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바꿔주세요 하고 본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본인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그냥 재판만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재판 자체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공소 취소권.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근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이런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검사를 선택할 수도 없고 기껏 할 수 있는 게 저 재판부나 저 검사는 저한테 불리하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검사를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의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헌법 해석하에 중단됐다고 쳐도 이것이 정당하다고 쳐도 전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거 임기 이후에 그냥 진행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지금 공소 취소가 가능한 특검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의 의혹을 스스로 쌓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국회가 왜 나서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거쳐서 검사에게 공소 취소 명령을 내리면 돼요. 근데 왜 국회가 나서서 저런 법을 만드느냐. 이건 책임 회피라는 겁니다. 법무장관이 본인이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발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몰라요. 위헌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너무 비겁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대변인님 들으셨듯이 야당에서 이게 정말 위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정조사 시작할 때 민주당에서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게 되면은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은요, 이 특검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그 검사, 쉽게 말하면은 그 조작 기소에 관여했던 그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법안이 다른 특검법안과 달리 공소유지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조항이 왜 들어가 있느냐. 과거에도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이 비슷한 조항이 있었는데요. 최혜병 특검법이랑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랑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소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관련된 이 조항들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특검법안이 왜 발의가 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소들이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 정적을 죽이기 위한 조작 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작 기소에 관여했던 여러 공무원들과 검사들을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조작의 정황이 하나라도 드러나서 그 조작의 정황을 확인하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나온 건 없잖아요. 뭐 서로 간의 해석은 다르지만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 사건은 2021년도에 즉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게 조작 기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공범이냐 여부를 갖고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본류에 대해서는 조작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것만 조작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물론 유무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의심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일련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걸 과연 국민이 조작이 있었다고 2021년도에 본류가 기소된 사건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연관 여부도 문재인 때 시작은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때 시작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와의 공범 관계는 아예 이제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기소됐다. 이렇게 사실을 좀 바로잡습니다. 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특검이 당시 대법원 판결 과정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법원 과정. 이제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법원 여부를 떠나서 법원의 그 심증 형성 과정이나 합의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그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작년도 9월달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장 검증까지, 현장 감사까지 갔습니다. 가서 법대도 둘러보고 다 했죠. 그때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 종이재판 원칙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위반한 사실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재판은 그러니까 이 그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기록 검토를 온라인으로 보는 거고 종이재판이라는 것은 기록을 종이로 남기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대법관들이 서로 심증 형성 과정이나 재판 기록 열람 과정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 재판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국민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옥죄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사법권 독립을 심히 침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법권 독립 이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안 와닿는데 이 강자들의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 가장 큰 제도적 장치가 사법부입니다. 그 모든 정글처럼 서로 강자가 약육강식의 이 시대를 종언하고 법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재판관들이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자. 이게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왜 강자인 정치권에서 또 제일 강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깨냐 이겁니다. 이건 국민이 막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지정하는 조항을 놓고도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본회의 처리 전에 야당과 좀 합의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검법 처리를 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뭐 당 지도부 분위기를 조금 보면은 일단은 특검법 관련해서는 뭐 추진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특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야당이나 아니면 언론, 뭐 여론의 분위기를 봐서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무조건 닫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지금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제 영장 심사 점단 법관 지정도 이게 이제 막 지정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영장 판사도 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 제13조 내용을 보면은 영장 판사를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서 이 영장 심사 판사를 지정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약간 이제 뭐 공정성을 해친다, 이런 주장도 저는 약간 좀 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조작 기소 특검이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좀 모습이거든요. 이런 게 중도층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의 저런 행태가 처음에는 저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국민을 향해서도 이거는 공소취소를 위한 그 빌드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법안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국민들이 좀 물렀으면 이걸 끝까지 어떤 한계 없이 그냥 계속 다가옵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그 저항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특검 이전에 검찰 해체 과정에서 관여했던 분들이 출마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 지역에서 그 후보들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거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 후보가 의정 생활을 통해서 과연 이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정치 세력, 특히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의정 활동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판단 또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사안이라기에는 뭐 이 대통령 본인의 사안이기도 한데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뭐 청와대 입장은 일단은 반응이 좀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대통령이나 관련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다면은 그게 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영남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하정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이곳 북구에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았고, 마치 고향을 떠나서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금이 환영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말 동안 민주당은 경북과 PK 지역을, 국민의힘은 부산과 대구 지역을 돌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야가 나란히 영남 지역을 돌고 있는데, 이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 뭐로 보십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이번 연휴 때 뭐 그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는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이미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을 4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 지역을 이미 이제 2차례 이상씩 돌았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이제 부산과 이번에 그 PK 그 경남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까지 동원을 하면서 텃밭 수성에 사활을 건 모양새인데요. 관건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보수세가 얼마나 결집하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론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뭐 그 보수세를 결집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이 과정에 또 당원이나 아니면 그 일반 국민을 실망시키는 장면들이 연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가장 큰 것은 지금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분란이 초래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단 분란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는 겁니다. 국민께 이게 송출되지 않는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바른 말, 그른 말 한다는 상대방을 향해서 퍼부을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자중하고, 지금 민주당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헌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안 문제 갖고 저 쓰라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 어떤 야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이런 행태의 분란 노출은 절대 상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산 유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유도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정 대표가 사과까지 했고 여기에 앞서 이 하 후보가 상인들과 악수를 한 뒤에 손을 터는 영상이 퍼져서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지금 잇따른 논란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매우 좀 잘못했다. 부적절한 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정청래 대표도 바로 인지를 해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고 또 이제 하정우 후보 역시 관련해 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당한테 필요한 것은 어쨌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유권자들을 만나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하정우 후보의 악수 논란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은 빨리 털어야 된다, 빨리 수습해야지 괜히 이제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은 내홍을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의원과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맞지 않죠. 거기서는 박형준을 연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당대표를 연호하고 조경태를 연호하고 다 연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을 하는 의원의 저 평가 말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지자와 의원이 저렇게 설전을 주고받는다, 충돌하는 모습은 전혀 맞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당내 분란을 노출하는 걸 넘어서서 저는 약간의 민감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경태 의원께 저 부분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지지자분들 중에 보수 정당을 찍는 분들이 어떤 성향을 누굴 지지하느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 보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 도대체 누굴 모아서 민주당이 대항하겠다는 거죠. 저는 저런 대응이나 저런 인식은 선출직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도 그때 장동혁 대표가 좀 자중시켰어야 돼요. 저 부분은 당대표라면 본인을 연호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충정을 알겠지만 지금 박형준을 연호해야 되는 시기에 저런 모습이 연출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의원의 저런 부적절한 발언, 펴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여야 후보들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의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도끼이네요. 성동구청장 3선하는 동안 축구 전용 장기구장 3개 만들었습니다. 제1호 공약이 강철체육 활력서울입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이 정 후보와 오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정 후보 측이 지난 5년 동안 주택 공급의 씨를 말린 주범이 오세훈 후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오세훈 후보 측은 부동산 지옥화 현상의 핵심 원인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이슈가 이 서울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게 이제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을 향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오세훈 후보만큼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민주당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강남 지역에 있는 토호제를 갑자기 해제를 해가지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실제 사과를 하면서 한 달 만에 토호제 지정을 그러니까 토호제를 다시 재지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없던 용산까지 재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니, 오세훈 시장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저렇게 헛발질을 했냐 이렇게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뭔가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동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부동산 문제는 정원호 후보가 공격을 하면 안 되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 때 그때 170여 개 정비구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리고 도시 재생하신다면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급 물량이 그때부터 이제 그 병무 형성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5년 동안에 착공 실적이 부족하다고 오세훈 시장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 부분은 정원호 시장의 방어라면 몰라도 공격을 하면 안 된다. 착착 이 전략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원호 시장은 이건 수성에 초점을 맞춰야지 공격을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불리한 이슈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원호 후보가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한번 꼭 받아보라고 말한 거를 두고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부분은 남대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남대문 시장은 제조 기반 도매 시장이에요, 원래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소매는 일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외국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남대문 시장 공실률이 지금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됐어요. 그러면 재개발 통해서 뭔가 현대화시키거나 뭔가 다른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 주셔야 되는데 컨설팅 받아봐라? 맥킨지나 아니면 보스턴 컨설팅 받으면 달라집니까? 저는 저런 인식은 그 유권자의 욕구를 뭔가 좀 귀담아 듣지 않는 도외시하는 그러니까 선출직을 원하시는 분 자세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원호 후보님의 컨설팅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태실 말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해야지 계속해서 그냥 24시간 정원호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 꼬투리만 잡는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부분도 역시나 전체 맥락과 취지를 들어보면은 그 훈계한 것이 아니라 정원호 후보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을 오히려 홍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가지고 훈계했다, 태도 논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 꼬투리 잡는 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골프보다 장비와 규칙이 간단한 파크 골프가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인기입니다. 최근 이 흐름이 실내 스크린 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스크린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스크린 파크 골프장. 개장과 동시에 이용객 발길이 이어지고 화면 속 야외 코스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됐다. 5년 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스크린 파크 골프는 현재 전국에 600여 개 매장이 운영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아침부터 예약이 꽉 차고요. 그리고 문의 전화가 수시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붐비고 바빠요, 지금. 타석 면적은 일반 스크린 골프장의 절반 수준. 공간 활용성이 높아 지하철 역사 안으로도 들어섰습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운 고령층도 지하철 한 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북, 용산, 동작구 인근 지하철 역사에 조성된 스크린파크 골프는 강동, 강남, 양천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격도 싸고 또 집에서 가까우니까 슬슬 걸어서 또 가고 또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하니까 운동도 되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스크린파크 골프가 새 시장으로 떠오른 건 파크 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동호회에 가입한 파크 골프 회원만 23만 명. 업계는 최대 100만 명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주먹 쥐지 마세요. 악수하듯이 잡으셔야 돼요. 수요가 늘면서 강좌 수강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저희 동네에 스크린파크 골프장도 지금 막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배우고 싶었는데 무료 강좌가 있다 그래서 여기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치열했어요. 날씨와 계절의 제약을 줄인 스크린파크 골프가 시니어 스포츠의 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밭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날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주요 명소들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보라색 알리움 꽃이 활짝 피어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는 담양 대나무 축제가 개막했는데요. 방문객들은 숲속 벤치에 누워서 대나무 숲의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원주 한지문화재를 찾은 관람객들은 한지로 만든 등으로 채워진 빛의 계단을 걸었습니다. 봄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었네요. 서울에서도 5월을 맞아서 봄 축제가 한창이라고요. 네, 서울에서는 봄을 맞아서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열기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한강 잠퍼자기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고온이 낮잠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물 위에서 풋살을 즐길 수 있는 한강 꿈의 운동장이 생겼는데요.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의 체험 코너로 개장한 이 운동장은 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아름다운 봄날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나들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제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비는 그쳤지만 아직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주춤했던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 어린이날인 내일은 22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덩달아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0도, 춘천은 19도, 광주 1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이 최고 3.5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가기 좋은 화창한 날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